일본과 베트남, 어떤 팀도 편을 들고 싶진 않지만 일본 대 베트남의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베트남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본이 하도 강하다 하면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네, 질투심 조금 포함됐습니다. 베트남이 일본에게 고춧가루를 뿌려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그렇게 무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2018 아시안게임부터 베트남은 일본을 계속 괴롭혀왔습니다. 일본의 홈에서 경기할 때도 0대1로 겨우 패배하고 4년 전 아시안컵 16강에서도 붙어서 일본이 편파 판정에 힘입어 겨우 한 골 넣고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트남은 한국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박항서였으니까요. 박항서 감독이 스스로 감독직을 사임하긴 했지만 다음 감독을 트러시에를 데려오면서 무려 19억이라는 연봉을 줬습니다. 아니 솔직히 박항서 감독에게 19억으로 재계약 요청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박항서 감독에게 연봉은 8억 플러스 알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베트남이 미웠던 거죠. 실제로 이제 감독 교체 후 베트남은 매우 저조한 성적이었고 부상자도 많아지면서 전력이 전보다 떨어졌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래도 베트남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일본이 모리아스 감독 체제로만 5년 동안을 지휘하면서 팀이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10경기에서 평균 4.5골을 넣으면서 10연승 미친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도 일본이 압승을 할 거라고 예상했죠. 실제로 한국은 12월에 베트남을 초청해서 경기했을 때 6대0 대승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전력이 비슷하다고 볼 때 충분히 일본의 압승을 예상할 수 있죠. 일본은 ESPN에서 주목하는 미토마와 쿠보가 선발 출전하지 않았고 미토마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미야스도 명단 제외였습니다. 일본의 라인업을 말씀드리면 스즈키 골키퍼, 스가와라, 이타쿠라, 다니구치, 이토, 엔도, 미나미노, 모리타, 이토 주냐, 호소야, 나카무라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장점은 유럽 축구 기준 중간 레벨 정도 되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면서 선수 간 레벨 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 경기의 특이한 점은 주심이 모두 한국 분들이었다는 거죠. 경기가 시작되고 약 5분 동안은 일본이 막강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롱패스도 부정확하고 전 잘 모르겠던데요. 일본 띄우던 분들 정말 전문가들처럼 일본 경기들을 분석했던 게 맞나요? 일본은 전방 압박을 하더라도 베트남이 쫄고 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은 실점을 하게 됩니다. 전반 10분 일본의 코너킥에서 베트남 골키퍼의 어설픈 볼 처리에 일본의 슈팅이 원쿠션이 나오면서 미나미노에게 기회가 왔고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꾸게 되네요. 약팀이 선제골을 허용하면 쉽게 무너지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투르시에 감독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실점을 했는데도 표정 변화 하나 없었습니다. 그건 어차피 패배할 거란 건 어느 정도 전제하고 어떻게 패배하는지가 중요했었나 봐요. 베트남은 실점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5분 뒤에 베트남의 코너킥 상황에서 백헤딩으로 깜짝 동점골을 만들어버립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죠? 일본이 몇 골을 넣을지만 생각했지 실점을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시간에 일본은 실점을 했습니다. 도저히 골키퍼가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본 10경기 전승 경기를 봤을 때 베트남이 가장 빠른 시간에 일본 상대로 골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전반 33분에 또 오른쪽 세트피스를 통해서 역전골까지 넣으면서 일본 열도에 충격을 안겨줘 버렸습니다. 일본 최근 10경기 중에 일본 상대로 전반에 2골 넣은 팀은 베트남이 처음이었습니다. 2골 넣은 37위 터키가 있긴 한데 전반전에 2골 넣은 건 아니었죠. 97위 베트남이 일본을 상대로 전반에만 2골. 이것만으로도 대박입니다. 실제로 실시간으로 역전당한 후 일본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놀라긴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패배할 수 있다는 코멘트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경기에서 승리한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주 가벼운 1차 목표고 우승 후보다운 레벨 차이를 보여줬어야 하잖아요. 베트남이 이 스코어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지만 이후에 일본은 전반 마지막에 일본다운 골들이 나오면서 미나미노가 멀티골을 넣었고 전반 마지막에는 중거리 슛까지 나오면서 기어이 3대2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이 경기를 압도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후반전에 베트남이 프리킥 기회를 더 얻는다면 모를 일이었죠. 일본이 자존심이 상해서 뭔가 더 위력적인 경기력을 보여줄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양팀에게 골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어느 순간은 일본이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베트남에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 D조는 일본이 홀로 전승으로 달린다고 봐야 하고 결국 인도네시아, 이라크, 베트남 3파전을 하게 되는 건데, 승점뿐만 아니라 골득실 차이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1점 차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베트남은 성공적이 되는 거죠. 그게 계속 유지되면 좋았을 텐데 베트남은 점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서 더 버티질 못하고 후반 85분에 수비수 맞고 굴절로 실점을 또 하면서 4대2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4대2로 마무리되었는데, 이건 베트남의 예상 밖의 선전으로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확실히 세트피스에서 약점이 있다는 게 노출되었고 또 그렇게 패스 능력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4골 중에 2골이 행운의 골이 나왔던 거죠. 일본이 4골을 넣었다고 해서 결코 고개 들 수 있었던 경기는 아닐 것입니다. 점유율은 58대 42였고 베트남은 슈팅 6개, 유효슈팅 3개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은 오히려 매우 신사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파울 수도 매우 적었고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추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패스 성공률이 80%까지 나왔습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100위 안에 들어간 베트남인데 이러면 조 2위 어디가 될지 예상 안 됩니다. 아시죠? 한국의 16강 상대는 요 D조의 2위 팀과 붙을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아닌가? 일본도 결국 첫 경기 고전을 하고 호주도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오히려 좀 긴장을 해야 할까요? 한국의 첫 상대는 바레인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바레인에게 고전할 수 있는 거죠? 상상이 안 가가지고. 이 경기에서 일본 축구 매체 풋볼존에서는 기분이 좀 상했는지 한국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에서 언급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베트남과 달리 일본에게 다소 굴욕적인 기록이다. 아무리 완전체가 아니라고 해도 베트남에게 고전하는 것은 우승 후보의 평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의외로 일본 팬들은 이 실점에 대해서 굴욕적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일본의 힘을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이 일본을 상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아직 안 해도 됩니다. 일본도 보니까 산 넘어 산이겠더만요. 일본이 뭘 그렇게 압도적으로 잘해 보이는 건 정말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무조건 중국과 FIFA 랭킹 맞교환해야 할 듯 합니다. 베트남 축구 수준이 중국보다 훨씬 낮더만요. 체력만 받쳐줬다면 베트남도 역습도 종종 나왔을 겁니다. 이러다가 베트남 사상 최초 월드컵도 노리는 거 아닌지. 왜냐하면 북중미 월드컵 때부터 아시아가 4.5장에서 8.5장까지 불어나 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진짜 월드컵 아무나 나가는 대회 되는 건가요? 우선 동남아시아 축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목표는 어차피 16강 아니겠습니까? 깔끔하게 2승 1패로 올라와서 편안하게 돌아가 드리도록 할 테니 베트남 선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